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핑계를 찾는 사람이 있고요. 방법을 찾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홍콩의 금융 발전국에서 10년 내에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겠다.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강화시키겠다. 보고서를 아예 냈습니다. 홍콩 자본시장 선도 전략. 2년에서 5년 내에 RWA 토큰화를 관련된 상품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관련된 시스템을 정비한다.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할 것이다. 빠르게 구축한다기보다는 지금 10년이나 내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솔직히 이제 우리 마음에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보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칭코인적인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이더리움 ETF 홍콩에 더 빨랐습니다. 그 승인을 시켰던 거요. 10년 내에 토큰화 시스템을 준비하겠다. 제가 이제 뭐 이미 느끼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 세상이요. 인스턴트 세상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이제 긴 영상보다 요즘에 이제 숏폼 뭐 10초, 15초 내로 승부를 봐야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재테크라고 하는 것도 이제 투자도 3분 꼭 컵라면 이렇게 물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바로 띵 하고 나오는 것처럼 비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채널들 지금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죠. 사실 코인도 그런 시대가 있기는 있었죠. 정확히는 2017년도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런 무슨 그 로또 당첨과 같은 사면 그냥 갑자기 일어나니까 10배, 20배 몇 개월 만에 수십 배, 심지어 100배도 간다? 제가 없다라고는 얘기를 못 드려요. 그런 자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매우 극소수고요. 이제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고도화되고 선진화되고 투명화되지 않습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산 시장의 양극화가 코인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몰리는데 더 쏠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트코인을 투자하지 말자, 스트래터지, 비트마인 이거 투자하면 안 된다까지는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알트코인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제대로 안다고 해도 신중하게 타이밍을 잡고 또 과감할 땐 과감해지셔야겠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알트코인과 비트마인, 스트래터지, DAT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알트코인 플레이를 하실 때는 특히 잘 못 팔면 죽는다라는 각오로 임하셔야 돼요. 잘 못 팔게 되면 마이너스 70%, 80%는 부지기수입니다. 알트코인. 이거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거는 잘 못 팔면 마음이 아주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 있는 것만 처음부터 건드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OKX라고 하는 중국의 큰 코인 거래소에서 예전에 만트라 코인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러그풀 비슷한 게 실은 있었어요. 장난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제가 그때 느낌을 실은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기꾼이요. 정황이 있죠. 의혹이 있는데요. 이것을 실제 증거로 증명을 하기 전까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실제로 많이 있고요. 이제 투자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장이 좋을 때는 보통 내가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 투자하는 거 어려우시죠. 거래소, 가상계좌, 채굴 이거는 이제 넘사벽 그 레벨이니 이거 내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부지기수로 나와요. 지난 10년 동안 장 좋을 때마다 없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냥 QR코드 이런 거, 예전에 QR코드도 많이 속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 QR코드 AI 해가지고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채굴도 대행을 해서 실제로 이자를 따박따박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자금을 더 늘리겠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자도 주고 계약서에 있는 것을 이행을 합니다. 근데 도망치기 전까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튀는 순간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코인 투자 같은 거는 지인은 물론이고 자녀에게도 안 맡기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요. 뭐 자녀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그 본인 자산은 본인께서 직접 지키셔야 된다. 아마도 이제 신규 코인들, 뭐 이제 작은 알트코인들, 뭐 지금은 아니지만 또 내년 언젠가 사기꾼들이 아마 득실득실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은 코인판에 사기꾼들도 안 오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반대 관점에서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또 4,600만 달러, 뭐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또 15,000개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비트마인을 보면 과거의 스트래터지와 굉장히 패턴이 유사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분이 있어요. 돈이 끊임없이 나오는 든든한 뒷배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남들은 다 지금 토해내고 있단 말이죠. 이더리움 팔아서 뭐 자사주를 매각하고 지금 정말 뭐 죽겠는 DAT 기업들 투성인데 비트마인은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뒷단을 파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사는 거고요. 과거 스트래터지는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과거의 전 세계 중앙은행 핵심 중에 핵심 누구였습니까? 미국의 연준이었죠. 과거 100년 이상 전 세계를 호령해 왔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미 연준의 힘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혹시 느끼셨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그런 거죠. 이제는 그 민간 기업들, 나중에 뭐 빅테크 플랫폼들이 각자 다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면서 연준의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면 그 힘이 이제 어디로 가냐? 물론 민간 그 빅테크로도 더 가겠지만 스트래터지를 한마디로 표현해라. 비트코인 중앙은행입니다. 비트마인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이더리움 중앙은행이죠. 지금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이제는 66만 개까지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딱 끝났다 싶으면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배당주는, 이자주는 4종 상품을 판매 개시를 했습니다. 이 배당금을 주려면 신규 투자자들이 계속 와서 떠받쳐 줘야 됩니다. 이걸 뭐 전문 영어로 폰지 스킴이라고 하는데 망하기 전까지는 사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죠. 비트마인과 같은 경우는 유통되는 이더리움의 5%를 가져가겠다. 지금 이제 3%는 넘어섰어요. 아마 5%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근데 이자 주는 상품을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물론 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스테이킹, 뭐 연 기준 한 3% 이자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는 자산이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지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왜 이렇게 많이 모았을까요? 디지털 자산,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 딱 두 가지를 장악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 있어야겠죠. 근데 이 정도의 물량이 있으면 전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미국의 그 기축 그 통화죠. 달러였고 미국의 국채였고 기존에 사용했던 주요 망은 은행망, 스위프트망이었죠. 근데 이것이 앞으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점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지금 비트다, 이더다, XRP, 솔라나 이런 사실 코인은요. 이걸로 내가 단기의 승부를 보겠다. 조금은 이제 그런 좋았던 시절은 이제 다 사실 좀 저 뒤안길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모아야 미래에 우리의 미래가 준비가 됩니다. 여기에 물론 다른 코인을 몇 가지 적은 비중으로 섞어주는 것은 저는 뭐 그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스트래터지가 나스닥 100에 지수에서 빠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뭐 또 호재처럼 보도가 되고 있죠.
스트래터지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사실은 역사적인 굉장히 그 마일스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반갑진 않았다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트래터지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놀아나고 있습니까? S&P 500 지수 편입에 실패했대. MSCI 지수에서 빠질 수도 있어. 이래놓고 나중에 쓱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 100, 여기서는 안 빠졌네. 다행이네. 과거에 22년, 23년 정말 험한 말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야, 스트래터지 걔네 빚으로 여기 비트코인 엄청 샀대. 그리고 정말 너무 많이 사던데 비트코인이 이러면 어느 가격 밑으로 떨어지잖아? 걔네들 바로 마진콜 당해. 이런 얘기가 정말 그 비트코인 막 2만 달러 깨졌을 때 있었어요. 22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계속 우리들을 쥐락펴락 우리는 어떻게 보면 놀아나는 거죠. 이걸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지금 내가 이제 그 뭡니까 디스코 팡팡해서 내가 내릴 수도 없어요. 그냥 안전벨트 채워져 있기 때문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냥 공중제비를 그냥 계속 돌고 계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이런 게 쉽게 말하면 판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통제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브라질에 있는 최대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비트코인에 포트폴리오 1에서 3%를 할당을 권장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2위 은행이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에서 4% 비트코인 사세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 이제 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이나 저 유럽이나 이런 데는 소위 그 재정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 그 고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걸 그대로 다 메시지를 발사하는 거예요. 이제 고객들 이거 이제 투자 권유하시면 됩니다. 브라질의 블랙락이라고 불리는 자산운용사가 이타우 에셋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냐? 환율 변동과 지정학적 긴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 저는요, 이 표현이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 이 지금 브라질의 최대 자산 운용사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지정학적 긴장에서 이게 갑자기 어디 뭐 우연히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빠삭하니 꿰고 있는 겁니다. 100% 숙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저는 저런 표현이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인 기준으로 지금 비트코인 혹시 한 개도 정말 뭐 없다면 한 개라도 있으신 분은 거의 뭐 지금도 쉽지 않은 거고요. 비트코인을 그냥 0.1개를 목표로 가져가시는 것을 일단은 전 권유를 합니다. 0.1개. 비트코인이 0.5개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실 분들이고요. 지금 비트코인 한 개가 넘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뭐 이게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지금 기준 저기 강남에 잘 나가는 역세권의 빌딩주 쳐다보는 느낌으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이어댄서라고 하는 것은 솔라나의 그 업그레이드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드디어 솔라나 메인넷에 출시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솔라나의 속도를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뭐 TPS가 거의 뭐 5만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엄청 빨라요. 근데 여기서 한 20배 더 빠르게 초당 100만 건의 거래 처리 속도를 목표로 하고 이미 이게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추가 밸리데이터, 검증자로 점프 크립토라고 하는 이제 그 마켓 메이커, 저기 점프 트레이딩의 이제 코인 자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뛰어들어서 솔라나의 검증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검증자가 하나가 추가가 되니까 과거에 이제 블록체인이 자꾸 멈췄거든요. 셧다운의 위험을 하나 이제 좀 낮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 망의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점프 크립토가 지금 과거에 그 많은 순환을 겪었었고 뭐 이제 불법적인 일과도 관련이 있는 퀘스천 마크는 여전히 있어요. 특히 그 FTX 관련해서요. 테라루나 관련해서 그런 게 있는데 어찌됐건 얘네들의 지금 비전이 뭐냐면요.
자산 토크나이제는 의심하는 분 없겠죠. 자산이 토크나돼서 이것들이 슈퍼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슈퍼앱은 그냥 금융 백화점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금융 관련된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뭐 코인베이스다, 크라켄이다, 뭐 우리나라는 업비트다, 바이낸스 이거 가지고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려면 그 중간에 굉장히 고성능 퍼블릭 블록체인이 사실 필요해요. 이게 뭐 솔라나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솔라나가 이거에 이제 그 유용한 그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솔라나가 그래서 이제 뭐 망할 뭐 어떤 그 뭐 소위 이게 사라질 이런 단계는 22년 11월 달에 이미 저는 그 종지부를 끊었다고 봐요. 전 세계 모든 디지털 자산들이 이게 지금 이 솔라나 위에서 지금 얘는 작동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 5만 TPS는 엄청난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건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안성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반면에 지금 우량 코인이라고 하는 솔라나조차도 엄청나게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 맞습니다. 솔라나 네트워크 활동이 감소가 되고 있다. TVL은 이제 솔라나 네트워크에 묶여 있는 자금이 지난 9월 달에 사상 최대치에서 지금 100억 달러 이상 떨어진 거예요. 돈이 빠져나간 거죠. 뎁 주간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망을 사용하는 수수료도 2달 전에 비해서 뭐 한 900만 달러 정도 떨어졌습니까? 1000만 달러 정도 지금 떨어졌죠. 밈코인이 솔라나 위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게 이제 솔라나니까. 밈코인 활동도 지금 지난 1월 이후에 67% 감소했다. 펀딩 비율도 6%로 지금 롱 포지션 수요가 많이 약화됐다. 그리고 사실 뭐 솔라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19입니다. 이게 100이면 완전 울트라 그 슈퍼 알트코인 시즌인데 이제 밑에서 가깝죠. 19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비트코인 시즌에 당연히 지금 접어든 겁니다. 느낌적인 느낌은 비트코인은 지금 허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허리 아래라고 한 건 이제 1억 이하로 떨어지긴 전 쉽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비트코인 기준으로만 하면 1억을 찍을 거면 빨리 찍고 오자는 주예요. 차라리 그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1억을 찍을 거면 찍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사실은 특히 이제 단타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타점 잡기 되게 힘든 장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트코인은 저는 이제 허리가 아니고 무릎 아래에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요, 무릎 아래라고 해서 무릎 다르고요, 정강이 다르고요, 발바닥 다릅니다. 알트코인은 여기에서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받는 느낌은 지금은 좋은 알트코인들조차도 과거 2014년, 15년 서울의 마곡 아파트 분양 느낌인 거예요. 다른 알트코인들, 소위 이제 잡코인이나 우량 코인이나 지금 엇비슷하게 다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높은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현금이 있으셔야 됩니다. 현금을 어떻게 하면 보충을 할 수 있느냐? 본인의 역량입니다. 이거 이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현금만 있으면 그럼 되느냐? 배짱이 있어야죠. 배짱이 없으면 사실은 투자에서 큰 성공을 하기는 전 어렵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뭐든지 너무 급하면 별일도 안 되죠. 차분하게 방법을 이제 여러 번 신중하게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 또는 케빈 헤셋 2명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다. 어차피 케빈이 된답니다. 내년 초에 지명할 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저는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어떻게 보냐.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전 독립 투사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제롬 파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대통령이 압력 넣는다고 쉽게 굴복하면 안 됩니다. 케빈, 어떤 케빈이 오든지 간에
이제 미 연준이 뭐 독립성을 뭐 지킬 거라고 뭐 말로는 그때 했듯이 얘기를 했는데 별로 신빙성은 저는 없어 보이고요. 과거에 이랬던 적이 사실 있었나? 이제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님 책에 보면 이게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도 연준 의장들이 미국의 대통령 말을 떠박떠박 잘 들었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었던, 어떻게 보면 충신이죠. 이런 사건들이 생각보다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연준이 독립성을 잃으면 사실 뭐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은 야, 나 다음에 재선 지금 선거했다. 금리 빨리 내려라. 내리라고. 내려야 내가 대통령 되니까. 실제로 여기에 굴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쉽게 말하면 물가가요, 이미 높았어요. 그러면 금리를 올렸어야죠. 근데 대통령 선거했다고 금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대통령 이 압력에 굴복했더니 그 다음에 이게 70년대 얘기예요. 70년대 막 인플레이션 치솟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폭등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이제 선거를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폭등이 왔는데 물가도 같이 올라서 나중에는 이게 주체가 안 돼요. 그 이후에 이거 물가를 잡느라고 폴 벌커라고 기억하십니까? 키가 2m였고 연준 의장 시중 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20% 넘게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서 3년간 엄청나게 혹독한 최악의 재앙과 같은 시간을 겪었어요. 이랬던 과거 역사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점을 그래도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지금 내년 초에 지명자를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빠르면 이거 연준 의장 누구야? 케빈 해셋이 될 거야. 이런 얘기하면 시장이 이것을 회복의 조짐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나쁜 점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내년 하반기에 엄청난 폭등이 저는 올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큰 폭등은 반드시 폭락과 긴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한 번도 예가 없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 그 다음 이제 27년도부터 좀 이르게 시작될 수도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요, 올해를 AI의 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해였죠. 내년은 무엇의 해가 될 것이냐? 벌써부터 전문가들은 우주 산업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의 해래요. 우주. 제가 보니까 지금 뭐 일론 머스크나 저 제프 베이조스 같은 이제 거물급 인사들이 우주 공간에 AI 데이터 센터 많이 필요하잖아요. 거기다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거기에서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그 전기 에너지가 이게 그 병목 현상입니다.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우주 공간에서는 비가 안 오죠. 그러니까 구름 한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열이 쉬질 않아요. 그 태양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거의 뭐 무제한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뭐랄까요,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큽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 하반기에 IPO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제 아무리 일론 머스크고 제프 베조스라고 해도 이 우주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업 자금의 규모를 한참 뛰어넘어요. 엄청난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의 창업주 아니면 이거 손을 댈 수조차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것을 우리 투자하는 관점으로 적용을 시켜봅니다. 그만큼 크게 자금을 끌어당겨 와야만 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일론 머스크가. 내년도 장 좋을 때 IPO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오픈 AI, 그리고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IPO 날짜는 우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감독청 OCC에서요,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물론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죠. 리플, 비트고,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팍소스, 서클, 얘네들도 다 같이 신탁은행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조건부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행, 예대 마진을 가져갈 수 있고 예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은 제한됩니다. 그럼 이거 이제 지금 무슨 은행이냐 봤더니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할 수 있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탁도 물론 가능해요. 스테이블 코인 전문 은행들을 OCC 통화감독청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건 굉장한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통 금융과 이 디지털 자산 간의 접점, 그것을 리플 서클 피델리티 비트고가 지금 라이센스를 땄다. 바이낸스에서는 지금 파키스탄도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 인도와 이제 뭐 인도가 워낙 인구 대국이어서 그렇지 어쨌든 파키스탄에서 20억 달러, 한화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국유 자산 토큰화를 서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뭐 이제 중앙아시아 쪽, 저기 서남아시아 쪽으로 지금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국채, 원자재 이런 비축고를 토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지금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모든 자산 토큰화 될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에 쓰일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커지겠죠. 문제는 이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와닿지가 않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과거에 이제 그 옛 영광스러웠던 서울 용산 전자상가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대도시에 이런 전자상가 예전에 잘 나갔지 않습니까? 90년대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전자상가들 그리고 동대문의 밀리오땡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물론 온라인 쇼핑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밀리오땡, 전자상가 아니면 어디 무슨 그 쇼핑몰 이런 데가 잘 나갔어요. 201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비중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상권이 점점 쪼그라들고요. 그 나머지 그것을 조금씩 야금야금 온라인 쇼핑, 그러니까 쿠팡이다, 네이버 쇼핑이다가 이제는 그 실물 상권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20년도 그 3월달 코로나 위기를 틈타서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이때부터 이제 눈앞에 펼쳐져요. 굉장히 큰 대형 마트, 저도 집 근처에 있는 롯데마트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못했던 대형 백화점들이 문을 닫았어요. 23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신세계 그룹 전체 매출보다 쿠팡 하나의 매출이 더 커졌습니다. 엄청난, 이거는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 이미 현실입니다. 20년대 지금도 진행형이죠. 30년대가 되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저는 여기에서 과거 수십 년 이어져 왔던 그 소위 과거에 잘 나갔던 것들이 있어요. 저는 애플이 왜 인공지능에서 이렇게 떨어지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애플은 너무 잘 나갔어요. 과거 일본의 80년대 너무 잘 나갔던 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교만해졌던 것도 있겠죠. 이런 착각이나 이런 생각 자체를 사실은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시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이 쉽지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90년대 부동산이나 상가가 잘 나갔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상가가요. 어디 세종시가 공실률이 1위라고 하는데 세종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서울의 주요 상권 힘듭니다. 저기 가로수길이요. 공실률이 거의 50%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의 전성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TV를 잘 안 보고요. 유튜브, 넷플릭스, 그 다음에 극장 안 가요. 은행도 젊은 사람 은행 자체를 안 갑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거 빼고는 아예 안 가요. 거의 안 갑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시고 그 돈의 흐름을 따라서 미리 가서 앉아 있으셔야 돈을 벌어요. 실물 경제, 과거의 상가들, TV, 신문 광고. 저도 신문 광고 예전에 사업할 때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신문, 종이신문 보십니까? 거의 안 봐요. 이제 어르신들 제외입니다. 똑똑한, 요즘에는 이제 연세 있으신 분도 신문을 안 봐요. 아예 집에 없습니다. 예전엔 집에 다 있었잖아요. 똑똑한 한 채, 부동산이 아예 수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한 채, 이게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쿠팡에다 네이버다 유튜브 이쪽으로 지금 돈의 흐름이 많이 넘어왔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30년대가 되면요. 가상현실의 파워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봐요. 가상현실이 우리가 과거에 열광했던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 뭐 학교도 셧다운, 뭐 직장도 이제 다 비대면, 미팅, 이게 다 가상현실로 우리를 집어넣었었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메타버스 상에서 학교도 갑니다. 교육을 받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미팅을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쪽에다 광고를 때려요. 돈이 가상현실 메타버스까지도 이제는 몰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디지털화 되지 않는 자산이 더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디지털화 가능한 우량 자산의 수요가 더 쏠리겠습니까? 후자가 되겠죠. 디지털화 안 되는 옛날 것에 그래서 지금 계속 집착을 한다면 저는 용산 전자상가의 옛 영광에 취해 있을 확률이 높다. 시대의 변화를 읽었다면 왔다 갔다 하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가장 확실한 방향으로 그대로 쭉 밀고 오래 나가셔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에 어떤 제목만 가져왔거든요. XRP가 저평가다. 비트 이더는 어디쯤 있냐. 호재도 안 먹히는 트론. 뭐 땡 0.27달러를 지킬 수가 있을까. 0.45달러 벽에 막힌 카르다노. 올해 매집이 반등할 수 있을까. 결제 코인의 대표주자 스텔라에 쏠린 3중 악재. 규제 악재, 관심 이탈, 도지코인, 흔들리는 밈의 상징. 시바리움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 시바이누는 반등의 불씨를 꺼트릴 것이냐. 프리미엄은 끝났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의 냉혹한 성적표. 크립토콘트 대표가 밈코인은 죽었다. 고래들은 쇼치고 떠났다.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솔라나조차도 수요 둔화가 되고 있다. 밈코인도 같이 냉각의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연방은행인가를 받았는데 왜 XRP는 꿈쩍도 안 하고 있냐?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디지털 장난감이다. 피터 시프는 이럴 때 또 이제 아마 신이 나실 거예요. 코인을 비판했고 비트코인은 가짜 금이다.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계속 때린데 때리고 또 때립니다. 그럼 솔직히 아프죠. 이런 기사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눈치채셔야 돼요. 눈치채셔야 됩니다. 현재 코인 시장 1, 2년 전 국장을 연상케 합니다. 국장 그때 솔직히 누가 거들떠나 봤습니까? 2014년 15년 서울 경기 부동산 보시면 됩니다. 그때 부동산 사면 바보 중에 거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 18년 말 19년 초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만하지. 아직도 뭐 그런 거 하고 있어. 저는 예전에 제가 18년도로 기억하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비슷합니다. 뭐 똑같다라고는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사람이 뭐 바뀔까요? 앞으로 아마 대동소이하겠죠. 뱅가드라고 하는 이제 뭐 세계 2위 자산운용사 임원이 뭐 제 동생도 얘기를 드렸지만 비트코인 이거 봤더니 현금 흐름도 없고 복리 효과도 없고 그냥 뭐 디지털 투기적인 장난감이네. 그냥 수수료나 벌자. 이런 얘기를 뭐 이제 뭐 만화로 누가 표시를 했는데요. 저는 한 번, 두 번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전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렇게 실패를 했던 것을 만약에 내가 똑같이 또 반복을 한다? 저는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는 반복을 해서는 안 될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누구는 핑계를 계속 찾을 겁니다. 그걸 해야 내 마음을, 멘탈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왜? 실패가 너무 쓰리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방법을 계속 찾을 겁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저 역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기회는 흔치 않을 겁니다. 블랙락, 트럼프 예전에 사실 속았었죠. 뱅가드, JP 모건에 또 속는 일은 저는 없으셔야 되지 않겠냐.
저는 마치 누가 지금 타임캡슐을 타고 2018년 12월 중반에 그냥 저를 딱 떨어뜨려 놓은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도 할 수 있는 선에서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어떨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